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입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 오늘은 고전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데일 카네기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라는 장르의 조상님이에요. 데일 카네기는 자기계발서의 창시자답게 어떤 상황에서 또 언제 책을 읽어도 늘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 답답하고 또 해답을 얻고 싶을 때 그때 데일 카네기의 책을 다시 찾아서 읽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인간관계론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힌트를 주더라고요. 오늘 챕터의 제목은 이거예요. 꿀을 얻고 싶으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충고를 하는 일을 여러 번 생각해보고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의 잘못된 것이 눈에 거슬려서 어떻게든지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욕구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비난과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다. 이것은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그렇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이자 시카고의 암흑과를 주름잡던 사악한 갱단 두목인 바로 그 알 카포네. 실제로 그는 자신을 독재가라고 여겼다. 다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있는 독재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뉴워크에서 발발한 갱단의 총격전에서 무너진 더치 슐츠 역시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 중에 한 명인 그는 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은 독재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 싱싱교도소의 교도관 워든 로즈와의 흥미로운 내용의 서신을 주고받았었다. 그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 싱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범죄자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나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들이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그럴싸한 변명으로 자신들을 합리화시켜 자신들이 저지른 반사회적 행동들을 정당화하려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감옥에 투옥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더치 슐츠, 감옥벽 뒤편의 절망적인 수감자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과 내가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 이미 세상을 떠난 존 워너메이커는 내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나는 30년 전에 상대를 꾸짖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적 능력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애태우기보다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비판은 쓸모가 없다. 이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한다. 비판은 위험하다. 이는 사람의 귀중한 긍지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진가를 상하게 하여 적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 군대는 병사들이 불만이 생겨도 그 즉시 불만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불만이 있어도 일단 하룻밤을 보내며 열을 식혀야 한다.
만약 불만이 있는 즉시 보고하면 그는 처벌받는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은 쓸모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전례들을 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남을 탓하지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일 당신이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면 알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엘버트 펄을 떠올리자. 비난은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난은 항상 되돌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잡아 주려고 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고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임을 명심하자.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함 링컨은 부스에게 저격당한 포드 극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 문간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링컨은 그의 몸에 비해 굉장히 작은 축 늘어진 침대에 사선으로 뉘어졌다. 로자 부누르의 유명한 그림인 마시장의 싸구려 모사품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음울한 가스등불의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링컨이 죽어갈 때 스탠든 국방부 장관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람을 통솔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사람을 다루는 것에 관한 링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비난하기를 즐겼을까? 물론이다. 인디애나주의 피전 크리크 밸리에 살던 젊은 청년 시절의 링컨은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눈에 띄는 길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곤 했다. 이 편지들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링컨에 대한 평생 들끓는 분개를 일으켰다.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뒤에도 신문의 기고에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다. 그러다 한 번은 비난의 도가 지나쳐서 말썽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영심이 강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제임스 슐즈라는 아일랜드 정치가를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의 편지를 보내 그를 호되게 풍자했다.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는 폭소를 금치 못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슐즈는 화가 났고 편지를 쓴 것이 링컨임을 알고는 말에 올라타 링컨을 쫓아가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를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링컨은 무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팔이 길었기 때문에 기병대의 장검을 골랐고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에게 검술 교습을 받았다. 그리고 약속한 결전의 날, 링컨과 슐즈가 미시시피강의 모래사장에서 만나 목숨을 건 결투를 시작하려는 순간 양측 입회인들의 중재로 결투는 중단되었다. 이 일은 링컨 생애에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다. 이 일로 그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포토맥 지구의 육군 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임명해야만 했는데 임명되었던 맥클레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의 장군들이 비참한 패배를 거듭해 링컨을 절망의 늪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북부 측 국민들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자는 뜻을 품고 침묵을 지켰다. 그가 좋아한 인용구 중 하나는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다른 이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든 타인을 비난할 기회가 끊임없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링컨이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게티스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에 걸쳐 벌어졌다. 7월 4일 밤, 리 장군은 폭풍우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장군이 그의 패잔병들과 포토맥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앞으로는 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마주하게 되었고, 뒤로는 승리를 거둔 북부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리 장군은 덫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링컨은 그 사실을 알고 이번에야말로 리 장군의 군대를 생포해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링컨은 희망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를 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문으로 보내고 미드에게 즉각적인 공격 개시를 요구하는 특사까지 파견했다. 그러면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그가 받은 명령과는 정반대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가며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시간을 지체시켰다. 그리고 온갖 변명을 전보로 보냈다. 리 장군의 탈출로 인한 이 불행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장군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 장군은 우리 군이 우리의 지난 승전들을 미루어 볼 때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장군께서는 지난 월요일 리 장군에게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군이 강 건너 남쪽에 더 근접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전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장군이 월요일에 가지고 있던 병력의 3분의 2밖에는 쓰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 전투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장군께서 전투를 제대로 이끌어 가실지 염려됩니다. 장군께서는 본인의 둘도 없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을까? 미드는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지는 링컨 사후 그의 서류함에서 발견되었다. 링컨은 편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날카로운 비판과 책망이 대부분 쓸모없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난관에 부딪힐 때면 뒤로 기대어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 초상화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링컨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당신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바르게 개선시키고 싶은가? 좋다. 멋진 생각이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당신부터 먼저 변화시키는 건 어떨까? 전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그 편이 훨씬 덜 위험하다. 브라우닝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는 연초부터 시작해도 크리스마스까지 걸릴지 모른다.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완벽해지면 당신은 연말 연휴를 잘 쉬고 새해부터는 타인을 변화시키고 비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완성해라. 젊어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때에 나는 미국 문단의 중견 작가인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그 당시 작가에 관한 잡지 기사를 준비 중이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그의 작업 방식에 대해 문의하려고 편지를 쓸 일이 있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 몇 주 전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술 후 읽어보지 못함 이라는 글귀를 맨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받아보았다. 나는
이 글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글을 쓴 사람이 틀림없이 거물이며 바쁘고 중요한 인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전혀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구술 후 읽어보지 못함이라는 글귀를 넣어 편지를 마무리 지어 보냈다. 그는 내 편지의 답장을 보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내가 보낸 편지 맨 밑에 자네의 무례함은 도가 지나치군 이란 글귀를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나는 큰 무례를 범했고 그의 질책을 받을 만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인지라 몹시 불쾌했고 그 불쾌감이 너무 지독했던 나머지 10년 뒤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사망 기사를 읽었을 때 인정하기 부끄러웠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한 가지는 그가 내게 준 상처였다. 만약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아픈 곳을 찌르는 비판을 하면 그 비판에 의해 일어난 분노는 수십 년간 사무쳐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비판이 정당한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논리의 동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우리는 감정의 동물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자극받아 행동한다. 비판은 위험한 불씨이다.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불씨이다. 때때로 이 폭발은 죽음을 재촉한다. 영국 문학을 풍요롭게 한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인 감수성이 풍부했던 토머스 하디는 혹독한 비평을 받고 영원히 작품 활동을 포기했다. 또한 비판은 영국 시인 토마스 채터튼을 자살로 몰고 갔다. 젊은 시절 수완이 서툴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뛰어난 외교적 수완과 사람을 상대하는 능숙한 기술을 갖춰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누구에게도 악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의의 장점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바보들은 비판하고 혼란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바보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나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고결한 인격과 자제력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위인은 범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위대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칼라일은 말했다.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그 편이 비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 관용, 친절을 낳는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동안은 다른 사람은 어떨 때 또 어떻게 비판하거나 충고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데일 카네기는 아예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경험으로도요, 그 충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이해하고요. 그 충고가 먹히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고 적개심만 갖게 되더라고요.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